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 화력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보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도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했고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도 압류하며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미국은 관세 인상을 단행했고 중국도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양국은 하루 더 협상을 벌입니다. 전동휠을 타다가 어린이를 치는 사고를 내고는 오히려 다친 아이를 도와준 것처럼 속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는 이렇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차도에서만 타야 합니다. 전동 이륜차 이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강하게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던 KTX 열차에서 30대 여성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뒤로 보이는 터널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다며 이른바 로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차이는 북한 핵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대화 재개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과 갈등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작년 4월 대북 제재 위반으로 억류된 북한 선박 한 척을 압류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또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을 원하지만 협상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economically, and I don't think he's going to blow that. I don't think so. 미국은 외교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all know, we haven't changed our operations or our posture. We'll continue to generate the readiness we need in case diplomacy fails.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같은 날, 미 공군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된 북한 석탄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북한 화물선이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북 압박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평안남도 운산군 전략미사일 벨트에 위치한 유상리 기지가 위성 사진상 완전한 운영 상태라면서 ICBM급인 화성 13 미사일 등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어제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을 북한 매체들이 공개했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 인상적인데 북한은 미사일과 함께 방사포와 자주포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어제 진행된 화력 타격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전술 유도 무기와 나란히 놓고 보면 생김새가 비슷해 동일한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꼭지점에서부터 중단부까지 완만하게 유선형으로 내려오면서 중간 부분부터 일직선으로 내려와요. 그런 형상 똑같죠. 이 발사체는 지난 4일에는 240km를 비행했지만 어제는 북한 내륙을 관통해 420km를 날았습니다. 북한은 또 240mm 방사포와 함께 신형 152mm 자주포로 추정되는 무기의 사격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152mm 자주포는 지난해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적의 용맹 떨치며 세인의 경탄을 받고 있는 기계화 종대의 장엄한 걸음. 북한 매체는 환하게 웃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도하며 장거리 타격 수단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은 또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물리적 힘으로 담보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관통해서 420km를 날아갔습니다.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발사 1분 전에야 발사 사실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로도 막지 못한다는 북한 미사일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박재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사거리가 42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점을 볼 때 북한이 쏜 발사체는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이르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M타입을 표방한 미사일로 분석됩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남한 전역은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무기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전역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밀 타격 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고도는 45에서 50km인데 팩3와 사드의 요격 고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표적 부근에서 뚝 떨어지는 편심 탄도 비행도 요격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칸데르급이 맞다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와 팩3 그리고 사드로도 방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 강화로 꼽힙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의 발사 1분 전에 발사 동향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대응이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이번 도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동식 발사대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바퀴형에서 탱크에 장착되는 궤도 형태로 바뀐 건데 이렇게 되면 도로가 없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호도반도와 어제 구성 지역 발사 장면을 겹쳐봤습니다. 시뻘건 불길을 뿜어내는 발사체 겉모습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동식 발사대의 하부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발사대가 일반 차량과 비슷한 차륜형에서 탱크와 비슷한 궤도형으로 바뀐 겁니다. 차륜형은 도로 상태가 양호한 곳에서 빠르게 이동할 때 유리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건군절 열병식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차륜형 발사대에 실어 공개했습니다. 이제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차륜형 같은 건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뭐 그렇게 아주 편안한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그 궤도형에 비해서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죠. 궤도 방식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군데군데 파인 도로나 산간 등 험지에서 탁월한 실전용입니다. 어떤 기술이 그 환경에 더 적합하냐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 수행이 가능할 수준으로 많은 수의 태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 있을 거예요. 발사대 형태를 바꿔가며 발사 훈련을 한 건 언제 어디서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 과시용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자 북한은 낱가죽에 철판을 깔았다며 되레 우리 군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훈련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마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에 경고를 보내자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낱가죽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이런 막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전투기 훈련 맥스 썬더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우리 측이 도발을 자행했다며 적반하장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메아리의 또 다른 글에선
결의가 단합하면 외부 제재와 압박도 이겨낼 수 있다고 썼습니다. 민족 공조를 해야 한반도 평화가 유지가 되고 한미 공조를 하게 되면은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위적 훈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우리 국정원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9.19 군사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브리핑에 대한 반발, 자위적인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난 4일 발사 때 미사일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가 비판받았던 국정원은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이번 사태 이후 정부와 청와대, 군 그리고 국정원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불상의 발사체 또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짐작은 갑니다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네티즌들은 불상, 즉 부처님 상을 발사하는 패러디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 2년 전 화성 12형을 발사한 곳이죠. 미 국방부가 복수의 탄도미사일이 300km 이상 비행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외신 보도에 확인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파장을 줄이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탄도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미 정보기관에서 공개한 공개정보 보고서들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유엔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죠. 탄도미사일로 밝혀질 경우 북한은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보고했습니다.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장 역시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신중했고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런 정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자기네 미사일을 끝까지 발사체라고 우겨줘서 고맙고 더더욱이 도발이 아니다라고 변호해줘서 기특하다는. 군은 지난 4일 발사체의 정체를 엿새가 지나도록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죠. 투 개량형은 미사일입니까? 아니면은 방사포입니까? 오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방백서에서 나와요. 그것도 몰라요? 제가 지금 백서를 외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이 9.19 합의서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과거엔 어땠을까요? 2016년 9월 미사일 발사 당일 국방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밝혔습니다.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며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로서 2017년 2월 발사 때도 그랬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이랬던 군이 정체를 모른다는 불상이란 말로 미사일을 표현했죠. 북한이 불상 발사체를 발사한. 이 불상이 인터넷에서는 부처님으로 변해 부처님이 하늘로 솟구치는 패러디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의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가 조롱거리까지 된 것입니다.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어쩌자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첫날인 오늘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절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무려 25%로 올린 겁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두 나라 무역 전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이 예고한 대로 중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2천억 달러, 우리 돈 235조 원에 이르는 5,7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겁니다. 무역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척을 내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보했던 관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That a lot of people, I happen to think that tariffs for our country are very powerful. You know, we'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steals from, including China. 중국 상무부는 깊은 유감이라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받친 농업지대를 겨냥해 농산품 보복 관세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加征关税不是解决问题的好办法，对中国不利，对美国也不利，对世界也不利。 하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10일 이후 중국을 떠난 제품에 적용하는 만큼 선박 이동 시간인 3, 4주간 협상 유예 시간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양국 협상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속개됩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전국의 버스 기사들이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달라는 게 버스 기사들의 요구인데 현재로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버스 요금 인상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보도에 이상배 기자입니다. 파업 계획을 짜기 위해 전국 11개 버스노조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중앙정부 책임져라! 52시간제에 따른 대책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 전국적인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버스 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에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아니라 임금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로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선 요금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고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 없이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을 200원 정도 선에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환승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 인천과 같이 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은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만 지금 요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금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일어나면 도시철도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할 것을 대비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실 옆방에 대기시키고 심야 대질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강하게 거부해서 무산됐습니다만 대질 조사를 시도한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이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걸어 나옵니다.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예,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 씨 간의 명품 판매점 보증금 1억 원 분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 씨에게 포기하도록 한 1억 원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는 물론 별장 동영상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 부인에 대비해 건설업자 윤 씨와의 대질 신문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관과 대면하겠다고 한 윤 씨를 부른 후
대질조사 의향을 물은 건데 김 전 차관 측이 어차피 각자 주장만 펼칠 게 뻔하다며 강하게 거부해 무산됐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더 불러 대질조사 등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와 김웅 기자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 부분을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제외한 폭행 혐의만, 김웅 기자에겐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경찰 수사 결과에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국 밝혀주셨죠. 손 대표는 지난 1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김웅 기자 측에 2년간 월 1,000만 원을 보장하는 용역계약 제한 문자를 보내 배임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손 대표가 김 기자 측에 일자리 등을 제한한 시기를 다시 확인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전반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웅 기자 측은 지난달 경찰이 손 대표가 일자리 제한 등을 일정 시점 이후 한 적이 없지 않냐고 물은 뒤 이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손 대표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쪽에 요구해 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지시가 검찰의 지휘 중 일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보완해 이달 말까지 손석희 대표와 김웅 기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몰카 피해 여성과의 합의도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본격 시작하기 전에 선처 호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이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로 향합니다. 지난 3월 구속 직전 입었던 흰 셔츠와 검은 정장은 그대로였지만 짧게 자른 머리에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정준영은 직접 출석을 택했습니다. 생년월일, 직업 등 본인임을 확인하는 질문에 답한 뒤 재판 내내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제 구속된 가수 최종훈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함께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몰카 피해자 여성과의 합의 절차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식 공판 시작 전부터 감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적극적 행보에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75일 남은 상황에서 후임 인선 작업을 통상보다 일찍 시작한 셈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기를 든 문 총장의 힘빼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를 항명으로 보는지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비판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말하자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라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3분 가까이 할애해 검찰을 향한 못마땅한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선 문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이 겸허해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그런데 오후 2시 법무부가 새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통상 임기 40일가량을 남겨놓고 시작했던 차기 총장 인선 절차를 일찌감치 개시한 겁니다. 문 총장 임기는 75일이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 아닌가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과 이금로 수원고검장 외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 발탁도 거론됩니다. 문 총장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박근혜 정부 시절에 두 전직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보경찰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전직 청장 2명에게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라 경찰 일각에서는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강 전 청장이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들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거 판세를 분석하거나 비박계 후보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본 겁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편에 선 진영을 사찰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강 전 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청 정보국 서면 보고와 실무진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정보국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했다거나 서면 보고를 중요하지 않게 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일부에서는 같은 혐의로 청구된 현직 치안감 2명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영장 청구는 경찰의 명예를 건드리는 무리한 처사라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수뇌부에 이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시속 170km로 달리는 KTX 열차에서 30대 여성이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철도 선로 바로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는 어두컴컴한 터널에서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한 7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터널이라 구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젯밤 8시 40분쯤 충북 오송역과 충남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에서 32살 박모 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무원은 박 씨가 살고 싶지 않다고 외친 뒤 객실과 객실 사이에 있는 출입구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호남선 계룡터널에서 박 씨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뒤로 보이는 터널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레일 측이 사고로 인한 지연배상금 약 2,700만 원과 파손한 유리창 비용 등을 박 씨에게 청구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 24분 지연돼서 최고 지금 1,108건이 지연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한 2,700만 원 예상이.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박 씨 상태를 지켜보며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해경이 오늘 바다 식무기를 맞아 부산 앞바다에서 해양 속 쓰레기를 걷어 올렸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쓰레기가 5톤이나 쌓였습니다. 폐타이어에 아이스박스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과 민간 잠수사들이 하나둘씩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이고 준비됐으면 입수. 바닷속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였습니다. 바닥에는 죽은 생선과 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조개급 띄우고 고기 대가 띄우고 억수로 많이 있어요. 만져볼 수가 없어요. 썩어갖고. 크레인이 바닷속에 쌓인 쓰레기를 끌어올립니다. 폐타이어에 아이스박스까지 각종 생활 쓰레기가 무더기로 올라옵니다.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입니다. 30분 만에 5톤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민들은 쓰레기 때문에 바다에서 악취가 난다고 호소합니다.
선박에 그 고기를 잡아 들어오면 하루 정도 있으면 요 기름 냄새가 나서 팔지를 못합니다. 지난해 부산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모두 3,439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해양 쓰레기가 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까지 종합적인 해양 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동휠을 타던 사람이 9살 어린이를 치고 도망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요. 요즘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면허와 안전장비는 필수고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데 실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장윤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전동휠을 타고 인도를 달리던 남성이 놀라 앞으로 넘어집니다. 지난 3월 29살 A씨가 전동휠을 타고 달리다 초등학생 9살 B양을 들이받았습니다. B양은 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달아났다 뺑소니범으로 붙잡혔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는 이렇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차도에서만 타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전동휠을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합니다. 운전자들은 조심만 하면 된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만큼 주의를 하죠. 위험하니까. 인도로는 잘 안 다닌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가는데. 전동휠 이용이 금지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플도 아버지와 아이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공원을 누빕니다. 어이없게도 대여업체는 단속을 피하는 법까지 알려줍니다. 공원에선 타면 안 돼요? 공원에 갔을 때 사이드 쪽 있죠. 그렇죠. 여기는 한 번씩 단속하니까 여기는 피해 주시고. 지난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225건. 한 해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동 이륜차가 느는 만큼 안전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하다며 합의 폐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정신에 반하는 건 맞지만 합의를 어긴 건 아니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서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실책의 책임을 물어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도 정면 위반했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을 어긴 건 맞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평화를 향해 나가고자 했던 양쪽의 합의 이런 것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또 탄도미사일인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유엔 결의 위반인지도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사일이 과연 탄도미사일인가 여부가 판단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이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북한 식량 지원은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어제 대담은 1시간 반가량 진행됐는데 방송기자 한 명이 대통령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 있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진행자의 태도와 차질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 청원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의 태도 논란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독재자라니 물어야 하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진행자의 태도와 발언에 일부 네티즌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송국 해체, 적폐 청산 요청, 검증된 대담자와 진행하라는 청원 등에 총 2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회견에 참석한 다른 인물의 사진을 올려놓고 박근혜 앞에서는 다소곳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정말 공격적이었다고 했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독재자라뇨 대통령을 존중합시다라며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대담 직후 진행자를 칭찬했던 KBS 아나운서는 사과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네티즌의 신상 털기로 진행자의 친척인 아이돌 가수에게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가게 되면 이 자체가 언론이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예,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육성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이 문제를 비롯해서 어제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과 관련한 논란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더 이제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네.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건 작년 9월 평양에서 맺어진 그 군사 합의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합의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을 좀 보면요, 이런 예.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 바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 연습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죠. 예. 자, 문 대통령이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항목을 근거로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군사 합의서 어디에도 미사일을 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합의 위반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뭐 조항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군사 합의서의 첫 부분이죠. 이 제1조를 보면요. 이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을 적대 행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일단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이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취지는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과 대통령이 서로 다른 말을 한 셈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항목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이 무력으로 응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군사 합의서 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적대 행위,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정원은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당도 오늘 군사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정부 내에서도 좀 통일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담에서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을 가지고 이제 보도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선적폐 청산 후 협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예. 우선은 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요. 그 회동의 그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회 원로 간담회 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요. 분명히 선청산 후 협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예.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20 국가들이나 이런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입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은 OECD 국가에서 상당한 고성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이 OECD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면요. 바로 2.7%였습니다. 36개 회원국 중에 18위를 했었고요. 이 순위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순위였습니다. 예, 물론 뭐 대통령의 표현이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과 교전 끝에 한국인 등 인질 4명을 구출했습니다. 구출된 인질은 한국인 1명과 미국인 1명, 그리고 아프리카 베냉 사파리 관광 도중 납치된 프랑스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구출 작전 과정에서 해병 특수부대원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롯데가 국내 화학업체 최초로 셰일가스를 이용한 공장을 미국 현지에 세웠습니다. 롯데뿐 아니라 경쟁 화학업체들도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남부 세계 석유화학 기업들이 밀집한 곳에 우리 기업이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축구장 150여 개 크기로 3년 동안 2조 6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대미 투자 중 하나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생산하는 에틸렌은 화학 제품의 주 원료로 화학 산업의 쌀로 불립니다. 그동안 원유에서 뽑아내던 방식 대신에 셰일가스에서 만들어 생산 단가를 낮춥니다. 신동민 회장은 미국 최초의 한국 화학 공장이라는 자부심을 강조하며 그룹의 도약을 알렸습니다. 다른 국내 화학 기업들도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사실상 사업 확장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고, 이제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고부가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2차 산업이 중심이던 화학업계가 이제는 4차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 3연속 챔프전 우승을 이끌었던 특급 외국인 선수 가빈이 8년 만에 국내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즌 꼴찌였던 한국전력은 전체 1순위로 가빈을 지명하면서 단숨에 전력이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키 2m 7cm의 높은 타점에서 때리는 강력한 스파이크. 공격은 물론 안정된 수비로 멀티플레이어의 위력을 과시합니다. 2009년부터 삼성화재의 3연속 우승 주역이었던 가빈 슈미트. 챔프전 MVP 3번에 매년 득점왕까지 휩쓸어 가빈 화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33 노장이 된 가빈은 외국인 공개 테스트에서도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당연히 1순위를 받은 한국전력은 가빈을 지명했습니다. And learn more to be a smarter player as you get older. So I think I'm a more intelligent player now. 장병철 한국전력 감독은 팀에서 나이와 경험이 가장 많은 가빈이 주장을 맡아 팀 재건을 이끌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4승 32패로 꼴찌에 머문 한국전력은 가빈의 가세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Such good memories and feelings of my time there that I always wanted to find my way back, and the timing hadn't really worked out. KB손해보험은 2014년부터 2년간 V리그를 경험한 검증된 공격수 산체스를 지명했고, 우리카드도 지난해 호흡을 맞췄던 아가메즈와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1, 2, 3, 지난 시즌 구름 관중을 모으며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둔 V리그가 특급 외국인들의 가세로 더욱 화끈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긴 방명록입니다.
날짜의 맨 끝, 이 7자를 한번 보시죠. 유럽 문화권에서 7자와 1자를 구분하려고 긋는 가운데 선이 분명합니다. 어린 시절 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8년을 유학한 흔적일 겁니다. 판문점에서 그는 농담도 곧잘 하고 말투도 억세지 않아서 예상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그를 돌보다 미국으로 망명한 이모 고용숙 씨는 그가 성격이 급하고 성질이 불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의 현지 친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에 갔더니 요리사가 조금 식은 스파게티를 내오자 버럭 화를 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도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 의사를 밝혔고 미국의 관계자들이 방한한 가운데 나온 도발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식량을 달라고 할 정도로 사정이 급한 북한이 제 발로 밥그릇을 차버리는 제스처를 취한 데는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문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북한은 2년 전에도 아주 비슷한 도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가 청와대가 굳이 방사포라고 하자 사흘 뒤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번 역시 우리 정부가 첫 발사체의 성격 규명을 미루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훨씬 사거리가 긴 두 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죠. 그런 북한에게 대통령이 이런 행위가 거듭되면 지금 대화와 협상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식량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한 대목은 여전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걸핏하면 핵을 무기로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김 위원장을 식은 스파게티에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달래듯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김정은의 목리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였습니다. 네, 낮에는 겉옷이 매우 무겁게 느껴지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론 아직 봄입니다. 주말에는요, 내륙 일부 29도까지 올라 여름 날씨 예상되는데요. 지역별로 자세히 내일 낮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이 28도, 춘천, 청주, 대전, 광주 29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이보다 크게 낮은데요. 서울, 대구 14도, 광주 12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경보로 강화된 만큼 각별히 불조심하시고요. 미세먼지 농도 일부 나쁨 단계 보이겠는데요. 충청, 영서, 영남 지역으로는 내일 실시간 미세먼지 예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맑겠고 또 완연한 봄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매일 밤 9시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오현주 앵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자로서 뉴스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현주 앵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들과 만나왔는데 서운하죠? 네, 매일 저녁 선한 영향력을 주는 뉴스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뒤돌아보니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채우려고 스튜디오를 떠납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속 시원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 무거운 자리를 잘 지켜준 오현주 앵커에게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윤우리 앵커가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며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